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잘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모의 시험입니다. 가짜 시험. 이게 중간 점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점수가 1%도 수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성은 해야 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반성은 해야겠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또는 너무 좋아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작년 수능보단 잘 봤니? 재수생이니까. 작년 수능보다 많이 올랐죠? 다 누구 덕분이야? 신영균.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못 본 친구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6평 보고 가는 거 아니었잖아. 수능 보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시라. 읽어봐요. 평정심, 평정심.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못 견뎌요. 시험을 좀 잘 봤을 때는 살짝 기분 좋고 잘 못 봤을 때는 살짝 우울한 정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입시에서 성공합니다. 이 하얀색 그래프를 따르는 친구들은 입시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수만 명의 제자들을 가르쳐왔지. 그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게 실패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성공하는 친구들의 심리 곡선 그래프예요. 알겠죠?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쭉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 점수 좀 올랐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떤 시험이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모의평가.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냐? 재수생이 포함됐죠. 재학생들은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의 재수생이 포함됐는지. 그것까지 선생님이 통계자료 다 조사했습니다.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재수생이 다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반수생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수생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1학기 끝나고 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준비하는데, 반수생들은 아직 학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응시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응시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본 상태가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객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모의고사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사뭇 다른 시험이었지. 응시 인원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났던 거지. 이런 거. 그리고 수능 출제 방향이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죠. 교육청은 수능 출제 기관이 아닙니다. 수능 출제 기관이 어디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른 말로는 제1차 모의수능이라고 불러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모의수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차 모의수능 6월, 2차 모의수능 9월, 그리고 이제 수능. 크게 봤을 때 평가원에서 잡아놓는 계획은 요 3번인 거지. 그 중에 한 번이 지나간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응시 인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하고 비교해보면은 재학생이 작년에는 51만 6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응시는 46만 2천 명.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응시를 했는데 애들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거야.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 좀만 하면 대학 갈 수 있겠다. 응시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다. 사실이에요. 작년보다 5만 명이 줄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애들이 갈수록 팍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사범대 진학할 친구들 임용고사에서 많이 뽑지 않아요. 이제 선생님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사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들, 사양 산업입니다. 갈수록 죽을 거예요. 이쪽 산업은. 이쪽에 발을 디디지 마세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학생의 숫자는 줄었으나 누가 늘었어 지금 보면. 이거. 재수생이 작년에 7만 5천 명이 봤는데 이번에 7만 8천 명, 약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상위권에 포진하는 재수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재수생이 많아졌을까요?
작년 1교시 때문입니다. 작년 1교시 국어가 완전 go to the hell이었지. 1교시에 이미 애들이 쓸리면서 1교시 끝나고 이미 아이들은 작년 아이들 많은 숫자가 결심을 했죠. 1교시 딱 끝나자마자 너네가 그랬을 거 아니야. 나의 올해 수능은 끝났구나. 내년을 기약하자. 이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지. 실제로 재수생이 많아졌고 반수생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이거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재수생이 늘어나구나. 재수생이 늘어났구나. 반수생은 더 늘어나겠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는데 그냥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 친구들까지 포함하면은 재수생, 반수생이 작년보다 증가할 거라 이거지. 알겠죠? 그래도 합계 인원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5만 명가량이 줄었다. 희망이 있다. 5만 명은 엄청난 숫자야. 올해 열심히만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숫자야. 선생님 내년엔 더 줄어요? 그럼 내년엔 대학 가기가 더 쉽겠네요. 죽고 싶나? 올해 가셔야죠. 올해. 알겠죠? 일단 이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건 그렇습니다. 자, 난이도가 어땠느냐? 작년에 수능 받고 이번에 유평 받잖아. 어땠던 것 같아? 작년보다?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죠? 본인도 그렇게 느꼈나? 작년 수능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구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재수생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랬을 거야. 근데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본 모의고사가 4월 모의고사였는데 4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지. 그리고 유평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야.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재학생들은. 그 차이점은 좀 있을 거야. 재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안 보니까 평가 모의고사 딱 봤을 때 작년 수능보다는 쉽구나. 재학생들 입장에선 저번 모의고사보다 너무 어려운데? 이 느낌일 거라고. 최근에 봤던 시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객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약간 어려운 정도의 시험. 선생님은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반적인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어렵다.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1등급 구분 점수가 87점 정도. 작년 수능 1등급이 84점. 그보다는 살짝 높죠. 그죠? 2등급 구분 점수가 80점. 3등급이 72점. 4등급이 62점 정도. 이 정도 시험이면은 1등급 구분 점수가 90점에 가까이 이제 거의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물론 쉬운 시험 아닙니다. 국어 영역이 쉬울 때는 1등급 컷이 막 97, 98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아니었지만 난이도를 적절하게 출제를 했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1등급 한 90점에 맞춰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했겠지만 그보다 살짝 낮은 정도. 국어 영역이 마냥 쉽게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뽑으려면 수능으로 뽑는데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요즘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 버리면서 어떤 과목인가로 변별력을 줘야 되는데 그걸 수학으로 변별력을 줘버리면 사교육이 너무 확 올라가 버리고 그럼 큰 부담 없는 게 나라 입장에선 국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국어를 마냥 쉽게 갈 수가 없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년 수능 어려웠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내겠지? 1등급 한 95점 되겠지? 이렇게 예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흐름 자체가. 그죠? 약간 어려운 정도를 유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거 잘 봐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1등급 구분 점수가 어떠했는가? 선생님, 유평이 이 정도면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일까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내가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통계 자료가 보여줄 거야. 잘 봐요. 자,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1등급 컷이 90점이었어요. 그런데 수능 1등급 컷은 92점. 적절하게 유지를 잘 했죠. 그죠? 근데 2018학년도에는 1등급 컷이 89점이었는데 수능에선 94점, 5점이면 전국 평균 5점이면 엄청난 차이인 거야. 6평보다 확 쉬워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컷이 91점이었어요. 91점.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1컷이 90이 넘네? 괜찮네. 그리고 9월 평가원 때 1등급 컷이 97점. 너무 쉽네? 나 국어 공부 그만 이러고 시험장에 갔더니 1컷 84.
역대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국어시험. 이렇게 가버린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의 등급 컷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번 시험보다 수능이 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쉬울 것이다 라고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올해 평가원 모의사 1등급 구분 점수가 87점 정도가 되지만 수능일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보다 어려울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하시라. 물론 선생님 생각엔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보다 조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 수능 적정한 1등급 컷을 한 90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은 이보다 약간 쉽게 내려고 노력은 할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래. 지금 6월인데 응시 인원의 거의 절대 다수가 재학생이란 말이야. 재학생들은 아직 공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닌 중간 과정에서 본 시험이란 말이야. 만약 이 정도의 난이도가 11월에 출제된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애들이 공부 실력을 차근차근 쌓은 상태에서 수능의 결과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였다면 선생님의 1컷이 90점대 초반 또는 90점 정도에서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반수생까지 들어와 줬다면 그럼 90점대 초반에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고정대 1등급이 결정되는 시험이었다고 봐. 그러니까 적정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알겠죠? 이런 거. 자, 6월 모의평가 EBS 연계성이 좀 느껴지던가요? 느껴졌죠? 우리 현장 제자들이 시험 보면서 야, 균이 야, 신영균이 이러면서 시험을 봤답니다. 연계성이 문학 파트에서 특히 좀 두드러지게 느껴졌을 겁니다.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봤던 거네? 이러면서 시험을 분명히 봤을 거야. 그 느낌 확실히 받았어? 문학 부분에서 시간을 좀 단축했어야 됩니다. EB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1.1%의 연계다. 물론 여러분들이 70% 이상의 연계성을 느끼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주로 어디서 느꼈을 거기 때문에 문학에서. 솔직히 화법작문 느껴지디? 문법 느껴지던가요? 독서 일부 EBS에 있었던 내용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막 통화정책 이런 거 이런 느낌 정도지 연계성이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을 거야. 문학 파트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영역별로 출제 경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화법. 이번 화법은 점수 줄 테니까 먹어봐. 이 정도 수준. 그냥 점수를 퍼주는 수준. 그걸 안 먹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점수를 주네? 나 안 먹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고 화작, 융합이 출제가 됐죠. 근데 융합 출제가 협상이 들어간 그런 융합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법은 지문 유형학습. 협상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화작 8시간 만에 끝내는 화작에서 배웠죠. 협상 지문 딱 나오면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 기본 입장 확인하고 그 다음 기본 입장이 서로가 같다 다르다. 다르면은 서로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대안 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라고 그랬죠. 이런 지문 유형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문제 유형별로. 청중의 듣기를 평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고 말하기 방식을 묻는 건 어떻게 푸는 거고 이런 문제 유형 학습.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걸 보여준 시험이었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장문. 10번까지는 그냥 가는 수준이었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역시 융합지문이 4에서 7번에 껴 있었던 거지.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자료 활용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 글쓰기 전략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쳐쓰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문제 유형별 풀이법. 그리고 이번에 딱히 신유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화작에. 없었어.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장문 파트에서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법.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모의고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문법이 좀 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건데 문법 학습이 돼 있는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문법이 좀 쉬웠다고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같은 단어가 있다. 그거 구분하는 문제 3점짜리로 잘 나온다. 그래서 사동, 피동 구분할 때는 뭐뭐 하게 하다를 붙이면 된다. 배운 거 같죠? 3점짜리로 정확하게 나왔죠. 그것도. 이런 것들 배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법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죠.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 그럼 문법은 다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어 영역 1등급을 노린다면 문법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단 고전 문법은 출제가 됐고 역시 문법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도 11, 12번에 배치가 됐죠. 그 내용이 처음엔 당황할 수가 있는데 도야지? 막 이러면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비문학 일치 문제 풀듯이 풀면 어지간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일단 완벽한 개념 학습하시고 문법은 문제를 좀 많이 푸세요. 실전 적용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파트는 선생님이 문제 많이 풀라고 안 하잖아. 문법은 실전 적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푸세요. 선생님 카페 들어가면 문법 문제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문법 문제 많이 다운로드 받아갖고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자, 다음 네 번째 비문학. 여기가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비단 이번 시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수능 3년간 보면 항상 이래 왔잖아. 최근 3년간 오답률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30문제지. 그 중에 27문제 정도가 비문학이었어. 26개인가 7개가 비문학일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비문학을 어렵게 느낍니다. 실제로 이번에 비문학 지문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된 게 맞아요. 안 그래도 비문학이 싫은데 난이도도 높으니까 지옥이지.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풀 때 첫 지문에서는 오! 되게 짧다. 이야 에피크로스? 어디서 들어본 사람 같아. 이러면서 가볍게 갔을 텐데 두 번째 지문 경제 지문부터 통화정책?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읽다 보니까 미시 거시 안 할란다. 이렇게 됐을 거야. 더군다나 문제 풀 때 보니까 콱콱 숨통을 조이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었죠, 이게. 그리고 어쩔 수 넘겨서 과학지문까지 딱 갔으면 과학지문 과학지문이 6개짜리로 나왔네. 그럴 가능성이 선생님이 높다라고 했지. 왜냐? 요즘에는 과학지문도 나오고 기술지문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과학기술 둘 중에 한 개 파트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가 이제 6문제짜리 장문 독해로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선생님 예상대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과학지문 안 그래도 싫은데 6문제짜리고 지문 길고 읽다 보니까 막 이상한 얘기가 나와. 진핵세포? 내 몸에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야 미토콘드리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애들이 문제라도 쉬었으면 좋은데 보기 박스 문제가 애들 숨통을 콱콱 또 조였습니다. 일치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면서 비문학에서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평가원모의사 보기 전에 TCC로 한번 올려줬죠.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이 말 했습니다. 맞힐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점수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 그 말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 푸는 순서를 어떻게 간다? 화법, 작문, 문법을 풀고 그 다음 뭐 풀어라? 문학을 EBS 연계성이 느껴질 테니까 문학을 영역별로 모아서 풀어라.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비문학을 푸는데 비문학을 풀 때 어떤 순서로 가라? 난이도별로 가라. 그러면 이번에 인문지문, 그 다음 경제지문, 과학지문. 또 이과 애들은 인문지문, 과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식으로 갔겠지. 이 방향으로 풀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점수 확보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순서 그대로 간 친구들은 문학 풀었다, 비문학 풀었다, 문학 풀었다, 비문학 풀었다 이렇게 간 친구들은 시험을 좀 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점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데서 많이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 다 뺏겨버리면서 마지막 문학 지문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어버리고 추일서정 이런 거 다 EBS 지문인데 선생님이 그랬지. 맨 마지막 지문은 뭐가 배치된다. 문학이 배치된다. 그리고 EBS 연계작품으로 배치된다. 마지막 지문을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 거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정직하게 1번부터 45번까지를 정직하게 푼 친구들은 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알겠죠? 수능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역시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한 대로 세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인문 지문 하나, 경제 지문 하나, 과학 지문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역시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예술 지문이 요즘 잘 나오질 않는다. 그죠? 그리고 과학 기술은 둘 중에 한 개의 영역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경제 과학 지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고난도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고난도 독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답의 근거 찾기, 지문에서 답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 선생님 이번에 보니까 답의 근거가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 다 짚어줄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시험이었어.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은. 근데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어. 화작문 풀었어.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문학을 풀었어. 비문학을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비문학 풀 시간 확보가 안 된 친구들은 일단 화작문 푸는 게 느렸거나 화법작문 문법 느렸거나 두 번째 EBS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연계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허둥지둥 대다가 시간 다 보냈거나 그래서 결국은 비문학 풀 시간이 없고 막 찍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안배가 안 되잖아.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선생님이 이번 달에 개강을 했죠. 선생님 뭘 예상했냐면 6월 평가원 때 아까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그랬지 시간 부족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타임어택 시간 단축 스킬에 관한 강의를 6월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 평가원 딱 보면 애들이 가장 큰 고민 시간 단축 이 문제가 이제 공부는 공부라 치고 시간 안에 못 푼다 이거야 나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강의를 완강하면 15분 정도는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런 강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시간 부족했던 친구들.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을 거야. 추일서정, 배운 거 그대로네. 유언 12고, 배운 부분하고 안 배운 부분이 좀 섞여 있는데 배운 부분의 내용만 안다면 안 배운 부분도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문.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 이거는 선생님 EBS에 실려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느껴집니다. 왜냐? 서희와 봉순이의 관계라든가 조중구가 서희의 재산을 가로챈다는 이런 내용은 EBS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계성을 느낄 수 있었겠지. 그리고 조웅전. 역시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나왔지만 조웅이 영웅이고 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지문 읽기가 좀 수월했을 거예요. 막말로. 제목 딱 봤을 때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기 전에 제목을 먼저 보잖아. 조웅전 하면 일단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 토지 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 그 느낌만으로도 시험 볼 때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느껴야 되는 거 선택지 개념이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틀린 학생들 이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문의 내용 파악은 됐어. 선택지를 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개념학습 다시. 그 다음에 영역별 감상법,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틀을 잘 모르는 친구들. 알겠죠? 또는 고전 산문 읽는데 이렇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지? 이런 친구들. 고전 산문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 이 영역별 감상법. 그 다음에 EBS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야 돼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지.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에서 출제된 내용들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뭐 너무 홍보성 뭐 그런 거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잘 봐요. 일단 유언 12곡은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죠. 출제가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 충격적인 건 선생님 EBS 변형 문제집. 변형 문제집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성해놨지? EBS에 수록된 부분 절반, 수록되지 않은 부분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든 소설이든 그런 식으로 해놨죠. 선생님 변형 문제집에 있는 즉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연계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죠. 작품들. 문제도 보면은 선택지에 보면은 선택지가 뭐 계절 변화를 제시하 이런 문제가 선생님 변형 문제집에 있었는데 뭐 똑같은 선택지가 또 들어 있었고.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물외의 벗과 대주. 물외 자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화자가 물외의 벗과 굉장히 비슷하지 선택지 구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변형 문제집이라도 구해서 꼭 풀어야 되는데 품절입니다. 못 구합니다. 내가 다시 인쇄하지 않는 이상. 변형 문제집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도 보면은 유언12곡 보기 박스에 이런 걸로 놨죠. 녹수청산 뭐 긍정적 인식의 대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도 녹수청산의 삶을 즐거워하고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4개 문제 다 비슷했고 추일서전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 봐라. 낙엽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허무한 분위기 저런 거. 허무한 분위기 이번에 출제된 건 무상감.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같은 말이지. 뭐 이런 것들. 구겨진 넥타이에 비유된 길 무슨 소멸의 가을임이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건 조응전이네요. 조응전은 이제 작품 자체가 뭐 이렇게 출제가 됐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내가 이번에 좀 놀란 거는 비문학은 연계성을 잘 못 느끼잖아 여러분들이. 그 비문학은 평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쓰시는 글이에요. 그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지문이 나올 수는 없어. 선생님 모의고사에 선생님 책에 모의고사 시즌3 사회에 시즌3 사회에 아직 안 푼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접합체와 지급의 넷 나가 동일한 개체이냐 아니냐. 무슨 배아를 가지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이게 어느 쪽이 접합체와 동일한 개체냐 이걸 가지고 동일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비슷하더라고 이거. 동일한 개체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인과성 이게 선생님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이야. 비슷한 내용이. 이런 것도 에피쿠로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이 다뤘던 인문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통화정책 무슨 정책금리 이런 내용도 통화정책 물가 안정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이런 내용들도 선생님이 교재에서 다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 이런 거야 뭐 사례가 똑같더라고. 겨울치 음은개수의 변화 이거 선생님이 이게 교재에 넣었었는데 워크북에다 넣어놨죠. 문법 워크북에 사례가 똑같이 이제 출제가 돼요. 뭐 이런 거는 거의 똑같아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를 구별하시오.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똑같은 경우이다. 구별하시오. 3점짜리. 선생님 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문법에 이런 것도 꿩의 하이어 장기 어쩌고저쩌고 상하관계 장기 하이어 꿩 뭐 이런 내용도 비슷하게 다 있었죠. 이런 것도. 의문형 어미를 묻는 문제, 중세국어 문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이었지. 그것도 역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볼 때는 기억나디? 이거 수업 시간에 그거 기억나? 이런 내용이 이제 또 출제가 된 거고. 그죠? 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 유형이나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많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다방면에 걸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비문학 지문도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내용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고 특히나 문법은 다 공부한 내용이구나 이런 기분으로 시험을 보셨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강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EBS 출제 1순위 EBS 공부를 다시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 교재에서 전 지문이 다 나왔죠. 일단 애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 다 나왔지. 그래서 분석의 신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강의가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이번에 어려움을 좀 느꼈죠? 어려울 때는 어려운 지문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난도 비문학 강의를 선생님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리트 지문, 피트 지문 막 이런 것들 섞어가면서 경찰대 문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최고난도 전용 비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지만 문법은 매년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파트잖아. 대비하는 관점에서 문법 고난도 특강이 또 나올 겁니다. 문법 어려운 것들 쫙 정리해놓은 문법 고난도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의 선생님이 현재 진행 중인 강의 타임어택이에요. 이 타임어택이란 강의 여러분들 수강 후기 많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맞냐? 이게 개념 강의가 아닙니다. 시간 단축 전용 강의예요. 제목에만 그냥 말만 시간 단축 이렇게 붙여놓은 강의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강의 진행 중이지.
실제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같이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 유형별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 이 강의 이번에 시간 안에 못 풀었던 친구들은 이 강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하세요. 이거는 선생님 매출 증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니네 뭐 그것도 그거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다 못 풀까 봐. 진짜로 그거 걱정돼. 일단은 끝까지 다 풀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선생님 이 강의 들으면 다 풉니까? 다 풀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강 후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 와서 들어봐요. 알겠죠? 이 강의 반드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시간 단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올해 강의 목표가 뭐야?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 라는 모토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못 본 친구들도 좌절할 거 없습니다. 그냥 중간 점검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단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수능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